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고급 기능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 벌써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고급 기능 이제 트랜잭션, 보안, 변형 제어, 그 다음에 분산 시스템 이거 끝나면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실기 데이터베이스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 이제 문제풀이. 이가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가 넘었어요. 저녁 10시가. 토요일, 일요일 날 바쁠 것 같아서 지금 금요일 미리 한번 그 녹음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데이터베이스 고급 기능 이제 알아보도록,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제, 정신이 없네요. 말도 좀 그렇고. 자, 이제 해보도록, 이제 펜을 끄집어내서 한번 해보죠. 정신을 가다듬고. 자, 데이터베이스 고급 기능, 트랜잭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트랜잭션. 우선 트랜잭션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은행 업무 중에서, 이런 걸 예를 자주 들죠. 은행. 우리가 이제 이체를 한다고 쳤을 때, 이체를 하면 사람이 두 명이 나오잖아요. 송금자하고 보내는 자하고 그 다음에 수금자인가? 받는 자. 그래서 500원 받으면 이분의 계좌 금액 토탈에서 마이너스 500이 돼야 되고, 이 수금자는 이 자기 금액에서 플러스 500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체를 하게 되면 이거 500원 마이너스 해주는 거하고 500원 플러스 해주는 거 두 개의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이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작업이 끝나야 돼요. 맞죠? 이체를 했는데 여기는 끝났는데 여기가 안 끝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송금자의 금액에서 500원 마이너스 시켜줘야 되고, 수금자의 금액에서 500원 플러스 시켜줘야 돼요. 이 두 개가 끝나야지만 이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체할 때 두 건의 어떤 행동이, 액션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개가 다 수행이 돼야지만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는 성공했는데 하나는 페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실패이기 때문에 이체가 실패한 걸로 보고 이체를 온복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트랜잭션의 가장 그 기본 개념인 거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트랜잭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연산자들의 집합. 논리적 기능이죠. 논리적 기능. 논리적, 물리적. 물리적은 실제로 어디 저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트랜잭션. 왜 이게 논리적이냐면, 물리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게 수행되면 데이터베이스 반영되고, 수행되면 데이터베이스 반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트랜잭션 개념이 뭐냐면, 이 두 개다가 성공했을 때 그때서야 데이터베이스에 그 라이트를 시켜야 되거든요. 디스크에.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메모리상으로 이제 이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DB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예. 그게 트랜잭션이라는 거죠. 예. 트랜잭션이 완전히 둘 다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커밋을 명령을 주면 그때서야 이게 DB에 라이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논리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복구 및 변형 시행 시 처리되는 작업의 논리적 단위. 복구, 변형. 변형이라는 것이 트랜잭션이 두 건, 한 건 이상일 때 이게 변형이잖아요. 트랜잭션이 여러 건이 동시에 시행됐을 때 이게 변형. 이런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접근 혹은 수정하려는 단일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 그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트랜잭션의 속성이죠. 이게 헷갈리죠. 헷갈리는 게 뭐가 헷갈리냐면, 처음에 일관성과 영속성이 헷갈리고요. 일관성, consistency, 영속성. 그 다음에 원자성. 시험 문제에는 원자성이 제일 자주 나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원자성이. 그 다음에 격리성.
이 4개거든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자성이 뭐냐면 트랜잭션 내에 모든 명령은 완벽히 수행되든지 모두 취소돼야 하고, 이 원자성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원자성이 이거잖아요. all, 이것도 이렇게 써야 돼요. all 또는 nothing. 모두 처리되거나 아니면 원복시켜라. 이 말이죠. 아까 트랜잭션 할 때 이체 했죠? 송금자에서 토탈 마이너스 500, 그 다음에 수금자의 계좌에 토탈 플러스 500. 한 건, 두 건이 성공해야지만 반영해. 이 두 건이 모두 all 성공해야지만 DB에 반영되는 거고, 이것만 성공하고 이게 실패했다면 이건 이제 nothing. 하나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둘 다 실패한 걸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성공해야지만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거라는 거죠. 예, 이게 원자성. 외울 때 오토미시티 해가지고 all, A, all 또는 nothing 이렇게 외워야 돼. 무조건 all 또는 nothing.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다음 일관성, consistency 하고 영속성. 영속성은 그 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응?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주 그 개념적이잖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근데 시험에는 거의 일관성에 대한, 그러니까 지속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관성이 답이 돼요. 헷갈릴 때는 일관성인지 영속성인지 헷갈릴 때는 일관성을 찝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관성하고 영속성 중에 일관성을 확실히 알면 영속성은 그냥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관성, consistency.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 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아까 논리하고 물리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송금자, 수금자 이 트랜잭션이 그 두 개가 다 성공을 했어요. 석세스 했죠. 그래서 그게 메모리, 우리 메모리가 있고 디스크가 있잖아요. 이 디스크 안에 DB가 있잖아요. 디스크 안에 DB가 있고 메모리에는 그냥 전원이 나가면 이 메모리 안에 데이터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메모리에 있던 게 커밋이라는 명령을 치면 이 내용이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저장되는 그 짧은 순간에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요. 정전이. 누가 플러그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고롭게도 그런 일은 거의 생기지 않지만 내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커밋 명령을 받아서 사용자가 커밋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DB에 라이트하는 도중에 많은 것을 라이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을 라이트할 수도 있지만 한 몇만 건을 라이트하는 중에 DB에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DB에 몇만 건을 라이트하는 중에 정전이 생긴 거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다 들어간 게 아니죠. 훼손된 거죠. 맞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메모리에 있던 내용들이 DB에 완벽하게 들어가야 된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이제 메모리상이 논리적이니까 메모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유지해야 돼요. 이게 DB에 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정전이 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라이트가 안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든. 그 어떤 식이냐면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나올 거니까 그 방법은 얘기할 거예요. 예. 그게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데이터베이스 상태 유지, 영원히 상태 유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거의 물어보는 게 컨시스턴시, 트랜잭션 이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수행 전과 트랜잭션 수행 완료 후에 같아야 한다. 가장 비관한 얘가 그렇죠. 메모리에 있는 게 DB에 라이트하는 도중에 실패하는 경우죠. 이러면 사용자는 내가 이체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다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돈이 500원이 차감된 건 맞는데 상대방은 500원을 받지 못했대. 골치 아픈 상황이잖아. 네. 이런 것들. 이게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격리성. 이 격리성이 아이솔레이션, 독립성, 격리성. 이게 뭐냐면 격리라는 게 이거잖아요. 격리. 감옥에 격리시킨다. 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건 경리성이라 말하는 것은 트랜잭션이 두 개 이상이 병행 수행됐을 때, 병행 수행됐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거 제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할게요. 이게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우고, 이것도 경리성도 참 안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원자성은 오토미서티, 그러니까 이게 all 또는 nothing이에요. 경리성은 아이솔레이션은 정말 헷갈려요. 그러면 경리성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독립성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단어든지 뭐 이게 뭐 차단한다 이런 뜻이 또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영어로는 아이솔레이션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선 아이솔레이션 경리성은 트랜잭션이 2건 이상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은 같은 DB를 바라보고 있고 공교롭게도 같은 레코드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A라는 애가 이 레코드를 가지고 처리하는 중에 트랜잭션이 있는데 트랜잭션 A, 트랜잭션 B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 잡고 있는 중에 트랜잭션 B가 똑같은 곳을 읽거나 읽는 건 괜찮다. 맞죠? 아니 읽는 것도 안 되지. 읽거나 쓰려고 했을 때 그걸 막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중간 결과값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100원이고 200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연산을 한다고 치죠. 100원을 첫 번째 트랜스 A는 플러스를 하고 트랜스 B는 마이너스를 한다고 쳤을 때 100원을 마이너스 쳤다 했을 때 이 결과치는 200원이 되고 100원이 되잖아요. 만약 트랜스 B가 먼저 수행이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건 결과는 200원이 아니라 0이 되고 이거 플러스니까 이게 300원인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먼저 돼버리면 이게 0원이 되고 얘는 1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틀려질 수 있잖아요. 뭐가 먼저 수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성이 아주 중요해요.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A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영역을 읽거나 쓰고 있을 때 트랜잭션 B가 같은 부분을 읽거나 쓰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사용자가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막는 거죠. 그게 격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자성, 오토미서티 이건 A, all nothing. 그래서 A를 all nothing으로 보는 거고 일관성, consistency. 일관성, consistency는 이걸 생각하는 거죠. 메모리하고 데이터베이스. 메모리의 내용이 DB에 반영하지 않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반영돼야 된다는 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독립성, 격리성은 이거죠. 트랜잭션이 두 개가 실행되는데 같은 영역, 같은 데이터를 두 개가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행 처리를 못하게 하고 트랜잭션은 직렬로 순서적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영속성은 트랜잭션이 일단 그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결과는 영속적이어야 된다. 이게 이거예요. 일관성이 유지돼서 그게 쭉 가는 거죠. 그게 영속성이라는 거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4개 중에서는. 자, 트랜잭션의 특징. 트랜잭션은 작업의 논리적 단위예요. 논리적 단위. 하나의 트랜잭션은 커밋되거나 롤백 돼야 된다. 자, 아까 이체가 다 성공하면, 두 개가 다 성공하면 커밋되는 거고, 두 건 중에 한 건이나 둘 다 실패했을 경우는 롤백 되는 거죠. 롤백. 뭐 DB에는 반영된 건 아니지. 이건 이제 커밋이 뭐냐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이제 DB에 쓰는 거죠. 실제로 라이트하는 거죠. 맞죠? 롤백은 뭐예요? 이게 있는 것을 다시 원복시키는 거죠. 이전 상태로 원복시키는 거죠. 트랜잭션은 일반적으로 회복의 단위가 돼요. 회복 기법. 트랜잭션의 연산, 커밋, 한 작업의 논리적 단위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 몇 개의 수행 연산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성공했고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일관된 상태에 있으며 이 트랜잭션이 행한 갱신 연산이 완료된 것을 트랜잭션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연산. SQL 명령어를
된 결과를 실제 물리적 디스크로 저장하는 명령어 commit. 실제 물리적 디스크로 이제 실제에 나오는 커밋을 해야지만 논리적에서 물리적으로 바뀌는 거죠. 예. 롤백 개념 트랜잭션의 실행이 실패하였음을 알리는 연산자. 트랜잭션이 수행한 결과를 원래의 상태로 복귀. 트랜잭션들이 장애가 발생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었을 때 손상되기 이전의 정상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 DB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 이게 롤백. 커밋 롤백. 이건 뭐 그렇게 한번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몇 번 들으면. 장애 유형인데 이건 뭐냐면 트랜잭션, 시스템, 미디어가 있거든요. 어떤 게 좀 장애가 좀 크느냐 이런 관점에서 물어봐요. 트랜잭션은 입력 데이터 오류, 불명확한 데이터 등 내부의 비정상적인 사항으로 인한 장애. 트랜잭션 한 건이잖아요. 이체 한 건이잖아요. 이체 한 건.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시스템 장애는 하드웨어, 컴퓨터, 서버. 이게 오죽당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손상.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DBMS 시스템이 손상됐거나 교착 상태. 이건 교착 상태는 이거 밑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데드락. 교착 상태는 이건 이제 정보 처리, 정보 보안, 정보 시스템 감리사. 여기서 빠지지 않는 단골면이죠. 문제. 미디어 장애. 미디어는 이제 디스크 블록 손상.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 가장 복구가 빠른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정말 데미지 심한 거죠. 자,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는 하이 트랜잭션을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 구문 중 하나이다. 트랜잭션의 특정 지점에 이름을 지정한다. 그 지점 이전에 수행한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지점 이후에 수행한 작업을 롤백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롤백을 할 수 있는 개념.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복잡한 오류 복구 처리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러분이 갖춰진 트랜잭션 도중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세이브 포인트를 사용하면 전체 트랜잭션을 롤백하지 않고 오류에서 복귀할 수 있다.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 하면 뭐? 롤백 시키는데 정교하게 롤백 시킨다는 거죠. 정교하게. 자, 예를 한번 보시면 쉽죠. 세이브 포인트 네임. 해당 지점의 이름을 지정하고 롤백 to save point name으로 롤백하면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두 개로 나눠져 버렸네. 이 begin, insert. 이게 실행되고 있는데 이게 save point 하나를 걸었죠. 이게 하나 걸었죠. save point 이거. 자, insert into 하고 여기에 save point 또 걸었죠. 자, 그래서 rollback to save point example. 여기서부터 롤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insert into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죠. 이체 중에서 이런 거죠. 이체가 있는데 두 건이 있는데 이 두 건이 끝난 시점에 그 세이브 포인트를 걸어두고 또 다른 거에 또 세이브 포인트를 걸어둬서 세이브 포인트가 없을 때는 만약 롤백 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롤백이 되는데 세이브 포인트가 있을 때는 이 두 개만 롤백 시키고 얘들은 그냥 놔둘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정교하게 롤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세이브 포인트. 자, 그리고 롤백 시킬 때 롤백 to 세이브 포인트 example. 이름 아까 잡아뒀던 거 이거 이후부터 롤백 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얘부터 롤백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게 먹기 전 상태로 롤백 시키겠죠. 그렇지만 얘는 괜찮다는 거죠. 1번은. 자, 트랜잭션의 상태 있죠. 활동. 자, 트랜잭션 한 건이 활동만 하는 거죠. 부분 완료. 아까 이체건에서 연산이 하나,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만 성공한 상태. 맞죠? 그래서 활동에서 그 하나도 성공하지 않고 바로 실패하는 경우. 이러면 롤백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성공했으면 부분 완료가 되는 거죠. 부분 완료가. 그래서 이것까지 성공하면 완료가 되는 거고, 이게 실패를 하면 실패로 가서 다시 오버투.
롤백이 되는 거죠. 롤백. 얘는 코밋이 되는 거고. 이런 거. 활동. 트랜잭션이 실행 중인 상태. 실패. 오류가 발생하여 중단된 상태. 철회. 어버트. 비정상 종료되어 롤백 연산을 수행한 상태. 부분 완료. 커밋 연산이 실행되기 직전 상태. 둘 다 성공하면 실행될 거고, 완료.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 두 개 다 성공된 상태. 자, 문제 풀어보시죠. 트랜잭션이 갖는 특성으로 틀린 것은 원자성 A, all 또는 nothing. consistency, 메모리 생각이죠. 메모리 하고 DB, write. 독립성,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는데 동시에 하나가 사용하고 있으면 하나는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거, 격리시키는 거. 유지보수성이 아니고 용서성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용서성이 맞았으니까.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트랜잭션은 작업의 논리적 단위. 맞죠? 논리적 단위. 하나의 트랜잭션은 코밋되거나 롤백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트랜잭션은 일반적으로 회복의 단위가 된다. 회복의 단위. 롤백의 단위죠. 회복, 롤백. 세이브 포인트는 트랜잭션 단 한 번만 지정할 수 있다. 여러 번 지정해도 됩니다. 예. 정교하게 롤백 시킬 수 있어요. 여러 번. 자기가 이 정도까지는 롤백 안 돼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세이브 포인트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트랜잭션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트랜잭션이 일단 그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그 결과는 용속적이에요. 용속성. 맞죠? 트랜잭션이 실행 중에 있는 연산의 중간 결과에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다. 아이솔레이션. 격리성, 독립성. 트랜잭션이 그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변환한다. 잠시만요. 트랜잭션 실행 중에 중간에 다른 격리. 이고 아닌데? 격리가 영어로 뭐지? 갑자기 헷갈리겠다. 일관성이고. 독립성. 독립성, 격리성,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맞고, 일관성. 아이솔레이션 맞고, 컨시스턴시. 일관성. 컨시스턴시. 그리고 트랜잭션은 자기가 연산을 부분 실행하여 트랜잭션 기능을 행한다. 부분이 아니고 all 또는 nothing이죠.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트랜잭션은 자기의 연산에 대해서 all 또는 nothing 실행만이 존재하며 일부 실행으로는 트랜잭션의 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이건 오토미스 A, all, nothing. 트랜잭션의 특성 중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수행 전과 트랜잭션 수행 완료 후에 같아야 한다. 일관성. 이게 같아야 한다니까 용소성. 쭉 영원히 유지해야 된다. 트랜잭션이 수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 연산에 끼어들 수 없음을 의미하는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격리성, 아이솔레이션. 다음과 같은 트랜잭션의 특징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트랜잭션 T1과 트랜잭션이 동시에 그러면 아이솔레이션, 격리성이에요. 두 개의 트랜잭션을 격리시키는 거죠. 서로가 연관시키지 않는 거죠. 격리시키는 거. 한 작업의 논리적 단위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일관된 상태에 있으며 이 트랜잭션이 행한 갱신 연산이 완료된 것을 트랜잭션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연산은 코밋이죠. 성공은 코밋이지. 트랜잭션의 실행이 실패하였음을 알리는 연산자료. 실패, 롤백이죠. 트랜잭션이 수행한 결과를 원래 상태로 원상복귀. 롤백. 자, A은행에서 B라는 사람이 고객 인증 절차를 거쳐 잔액을 조회해서 타인에게 송금하는 도중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트랜잭션 원자성 all 또는 nothing. 송금하는 중에 에러가 났다. 그럼 뭐 다시 all 또는 nothing이지.
자, 데이터베이스 제어. 자, 보안, 무결성, 변경 제어, 회복 기법, 회복에 대해서 회복이 뭐 온 상태로, 그러니까 DB가 타격을 입었을 때, 오류가 생겼을 때, 그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 원복시키는 거, 회복 기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오는 보안은 아주 세발의 피죠. 아주 작은 것만 하는데 한번 해보죠. 보안의 개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무결성은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보호를 보호하는 것이고, 보안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 보안이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를 이제 따잖아요. 따면 정보 보안 기사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고, 이것도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데, 정보 처리 기사보다 정보 보안 기사는 더 깊게, 더 넓게 포진하고 있죠. 이 기초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에서 뭐 네트워크나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보 보안 기사는 확실한 어떤 손에 잡히는 거. 아까 이 보안이라는 개념도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뭐지라고 끝나는 게 이제 보안인데, 정보 보안 기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 보안이 뭔지가 이제 손에 잡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정보 보안 기사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정보 보안 기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여기로 입금해 주시고요. 입금 통장 표시 내용은 후원 핸드폰 번호를,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동영상 플레이 중에 그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한번 클릭해 주시는 센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카페를 오픈했는데, 혹시 카페에 들어와서 뭐 물어볼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남기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카페인데 뭐 큰 도움은 되시지 않겠지만, 혹시 뭐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이게 물어보고 싶을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컸나? 네. 지금은 그 사용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달랑 저죠. 그 한 명이. 이게 IT 오리어라고 IT 전사. 그래서 제가 GK ENQ거든요. 이제 아이디가 이게 이제 GK ENQ가 하둡이거든. 하둡 아시죠? 비정형 데이터 처리하는 하둡. 대용량 데이터 그가 하는 거. 하둡을 영어로 치면 GK ENQ거든. 하둡. 제 아이디가 이건데, 제 블로그도 GK ENQ고 카페도 GK ENQ예요. 그래서 이걸로 찾아오시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IT 오리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은 정보 처리 기사를 지금 동영상을 지금 게시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이제 정보 보안 기사를 올릴 거거든요. 정보 보안 기사를 보시면 이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정보 보안 관리 및 법규 이렇게 있는데, 정보 처리 기사 끝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올릴 거예요. 시간이 얼만큼 걸리든 간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때까지 올린 것들을 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체계별로.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에서는 좀 보기 힘드셨지만, 이 카페에는 이게 이제 게시판이 이렇게 정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했고, 자유 게시판에 뭐 묻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밖에 없어요. 자, 정보 보안 기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죠. 정보 처리 기사 따면 이제 이거 도전하셔야 되잖아요. 그 정보 보안 기사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정보 보안 기사가 암호, 합, 플러스 접근 제어.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고, 이 기본 안에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이케이션 보안, 그 다음에 정보 보안, 복규가 들어갔죠. 복규가. 이것만 보더라도 정보 보안 기사가 좀 난이도가 높다는 걸 아실 거예요. 복규가 들어갔거든요. 자, 시스템 보안이 뭐예요? 시스템이 뭐예요? 시스템이 뭐예요? 크게 나눠서 윈도우, 그 다음에 유닉스죠. 유닉스 안에도 리눅스 있고 다 이거 통칭하는 거예요. 통치는 거예요. 윈도우죠. 윈도우 NT 98 이거 다 통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윈도우하고 유닉스가 쓰는 운영체제가 있죠. 운영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고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한 거고, 네트워크도 뭐 OSI 7계층, 그 다음에 TCP/IP 4계층 또는 5계층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각 계층마다 어떻게 해커들이 공격을 하고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뭐예요? 보안상 어플리케이션 보안이죠. FTP, SSH, 텔넷, SMTP, POP3, IMAP, 그 다음에 80포트 쓰는 HTTP 이런 것들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정보보안 복귀는 뭐예요? 정보망법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 20점이잖아요.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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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실기는 16문제인가? 16문제 중에 15문제만 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할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보안에 대해서 하다가 들어왔잖아요, 보안. 이 보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선, 보안이 거의 암호학이라고 보면 되죠. 보안이 암호가 기본이죠. 암호학이 기본이고, 이걸 알아야 돼요. 암호를 알려면 처음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대칭키, 비대칭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뭔지. 대칭키가 뭐예요? 대칭키가. 우리가 평문이 있죠. 플레인 텍스트. 이걸 인크립션 해서, 그냥 인크립션해서 암호문을 만들죠. 그게 사이퍼 텍스트죠. 사이퍼. 기억이 안 난다. 사이퍼 텍스트죠. 맞죠? 이때 이게 암호화 키죠. 암호화 키. 자, 이제 이 암호화 사이퍼 텍스트 된 거, 사이퍼가 이거 맞나? 이 암호문을 디크립션, 그래서 해독을 해서 평문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I love you를 암호화해서 $샵 이렇게 바꾼 걸 $샵 이렇게 바꾼 걸 복호화 키를 통해서 다시 I love you로 원복하는 거. 이 키를 볼 때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걸 봤을 때 이게 키잖아요. 이 키 두 개를 봤을 때 이 키 두 개의 값이 똑같다. 이게 대칭 키잖아요. 비대칭 키는 뭐예요? 이 두 개의 키가 틀리다. 그러니까 이 키하고 이 키의 값이 틀리다. 이게 비대칭 키잖아요. 아시겠죠? 나중에 정보보안 기사 준비할 때는 차근차근 세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암호학에서 하이브리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암호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대칭키하고 비대칭키를 동시에 써요. 아시겠죠? 동시에 쓴단 말이에요. 자, 대칭키는 어떻게 쓴다는 거죠? 우리가 메일을 했을 때 메일 보내는 본문이 있죠. 본문은 대칭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해요. DES, 3S, AES 이걸 통해서 본문을 암호하고, 그러면 이거 암호했을 때 암호화 키 있잖아요. 암호화 키 32비트, 64비트 이런 암호화 키 있잖아요. 이건 비대칭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무조건. 왜 그렇게 하냐면 대칭 키가
속도가 빨라요. 암호화는 속도가 빨라요. 비대칭키는 계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암호화는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본문처럼 긴 것들은 대칭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그 암호화 했을 때 쓰는 키를 비대칭키로 이걸 암호화를 다시 비대칭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는 거죠. 이 암호화 키가 공개돼 버리면 어느 누구라도 이 안에 있는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게 암호화기 이게 서론 본론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얘기하기가 딱 막히네.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왜냐면 그래요.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어디서부터 떼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큼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떼야 되니까. 보안의 특성은 자, 우선 이거부터 해보죠. 보안의 개요. 데이터베이스 일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권한이 없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증을 하죠.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인증을 하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인증을 통과하면 이 사람은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되는 거죠. 맞죠? 권한이 있는 사용자. 그 다음 인가가 뭐예요? 인가. 그러니까 인증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통과하는 절차고, 인가는 뭐예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레벨을 두는 거죠. 레벨이죠. 당신은 대통령이야. 당신은 국무총리야.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개체,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레벨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때 인가가 너는 대통령이니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너는 일반 평민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만 볼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의 레벨을 정해놓고 그 레벨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접근을 통제시키는 거죠. 인가가 접근 통제죠. 그게 인가죠. 인증과 인가. 아시겠죠? 무결성은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뭐예요? 인증을 통과한 사람이죠. 인증을 통과한 사람.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인증을 통과한 사람. 맞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거고, 보안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조차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려고 했을 때 보안은 이걸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게, 그게 이제 보안이죠. 자, 보안의 특성은 보안을 위한 데이터 단위는 테이블 전체로부터 특정 테이블의 특정한 행과 열 위치에 있는 특정한 데이터 값에 이르기까지다. 이런 거죠. 파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막 작성하자는 파일, 이 파일을 암호화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전부 다를 암호를 해야 되잖아요. 파일 자체를. 근데 DB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암호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해서 암호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SQL의 경우에는 보안 규정에 포함된 독립적인 기능으로 뷰 기법과 권한 인가 서브 시스템, 뷰, 크리에이트 뷰를 만드는 거죠. 뷰를 만들면 라이트 못 하잖아요. 보기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안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뷰. 보안이 제가 말했지만 암호화가 기본이요. 암호화, 접근 통제.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이게 보안이에요. 이 보안이 상당히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안이라고 나온 것은, 여기서 보안이라고 나와서 이 정도밖에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웃긴 거죠. 문제도 낼 수 없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 개인 키가 있고 공개 키가 있잖아요. 암호화할 때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은 거. 이게 대칭 키고, 개인 키 대칭 키고, 공개 키는 비대칭 키는 암호화하고 복호가 틀린 키가 비대칭 키죠.
그래서 이 개인키, 대칭키는 우리가 쓰는 막 메일 쓸 때 내용 막 쓰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이거 대칭키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공개키, 비대칭키는 뭐예요? 이건 비대칭키는 암호화하는 거나 암호화나 복호화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건 뭐냐면 그 보안을 신경을 써가지고 해커들한테 그 암호화 방식이 그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방법으로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커들이 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키보다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암호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암호화에 썼던 암호화 키 있잖아요. 암호화 키. 그건 몇 바이트 안 되잖아요. 100바이트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대칭키로 암호화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하이브리드예요. 암호화 방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요즘 현대적인 암호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커버로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증서, 인증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칭키 암호 방식을 가지고 이건 암호를 하는 거니까 그냥 데스, 3데스, AES, 시드, 아리아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면 돼요.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안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고 이 비대칭키가 예술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비대칭키가 예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속도는 느리지만 여기 보면 대칭키가 속도는 빨라요. 암호화는 속도하고 복호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키 배속 문제가 있어요. 이 키 배속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안 움직이지? 또 1시간 정도 넘기는 건가 좀? 진짜. 사실 이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플레인 텍스트 형문을 인크립션 시켜서 암호화 시켜서 사이퍼가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잖아요. 암호문을 만들잖아요. 암호문을 맞죠? 그리고 반대가 이걸 역순환해야지만 다시 평문으로 만들죠. 사이퍼 텍스트를 디크립션 복화하면 플레인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값하고 이 값들이 같은 게 이게 대칭키잖아요. 대칭키 맞죠? 대칭키는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암호하는 방식이고 메시지를 암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일을 쓸 때 메일 안에 본문 내용 이것들을 암호하는 것은 대칭키로 암호한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게 나고 이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편지를 써요. 편지 써서 내가 암호화를 해서 이걸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메일을 통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디스크립션에서 복화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키값을 두 사람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죠. 첫 번째. 이게 키 배속 문제.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키값이 적힌 메모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맞죠? 이게 안전한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전송을 해줘야 된다. 요즘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전송을 해주는데 중간에 해커가 빅팀이 가로채기를 해서 인크립션 키를 내가 낚아채. 그러면 두 사람이 암호화를 해서 편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 배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키 배속 문제를 해결한 게 비대칭키라는 거죠. 비대칭키의 특징이 뭐죠? 인크립션 키하고 디크립션 키가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비대칭키는 뭐? 본문, 메일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게 아니고
아까 대칭키 키를 암호하는 데 쓰는 거죠. 대칭키 키를 암호화해서 이 암호된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해커가 암호화됐기 때문에 암호화된 걸 가로챈다 하더라도 그걸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러면 받는 사람은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푼다? 이때 제3의 기간, 인증기간이 생겨요. 인증기간. 이 인증기간이 이 둘이 키 배송을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안을 강하게 해서 꼭 이 둘이한테만 키 배송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한 게 이 대칭키죠. 비대칭키죠. 이 방법이 서론이 길어요. 그 설명이 좀 힘든데, 그래서 비공개키는 속도는 느리지만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아시겠죠?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한 거죠. 자, 전자서명. 우리가 서명을 했어요. 어떻게 서명했냐면 이 전자서명 메일 이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비대칭키의 놀라운 마법이에요. 놀라운 마술이에요. 전자서명. 자, 이런 게 있죠. 하다 보면 이까지만 설명할게요. 왜냐면 더 깊이는 지금 시간도 없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비대칭키를 보시면 송신자가 있잖아요. 송신자. 그리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키가 두 개 있어요. 비대칭키의 키가 공개키하고 비밀키가 있어요. 비밀키. 송신자한테도 있고 수신자한테도 공개키가 있고 비밀키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키는 송신자한테 줄 수 있어요. 이건 공개키이기 때문에 해커가 공개키를 빼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송신자도 이 공개키를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공개키는 해커가 빼가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공개키는. 근데 비밀키는 송신자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밀키는 수신자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이 비밀키를 송신자한테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송신자의 비밀키를 수신자한테 줄 수 없어요. 안 돼요. 무조건 공개키를 상대방한테 줄 수 있어요. 상대방 또는 제3자한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해킹 당해도 상관없어요. 자,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어떤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은 상관없어요. 내용을 보더라도 상관없고, 이걸 쓴 애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이걸 쓴 애가 내가 알고 있는 그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신자가 보냈다는 것을, 송신자 자기가 보냈다는 것을 그 메시지에 인증하는 거죠. 송신자, 내가 보낸 거야. 어떻게 하겠어? 송신자의 비밀키로 얘를 대칭키를 암호화해요. 대칭키를 암호화하죠. 개인키, 비밀키로 암호화하죠. 이 비밀키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송신자.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암호화한 거예요. 그러면 송신자의 공개키, 줬잖아요. 송신자의 공개키로는 이걸 압축을 풀 수 있어요. 공개키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송신자의 공개키, 송신자의 비밀키로 내가 압축을 했어. 그럼 풀 수 있는 것은 송신자의 공개키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걸 수신자의 공개키로 풀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규칙이에요. 암호로 풀 수 있는 것은 송신자가 만든 공개키하고 비밀키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송신자의 비밀키로 암호한 것은 송신자의 공개키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송신자의 공개키로 풀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압축한 거예요? 송신자 자신이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서명이 뭐냐면, 송신자가 보낸 게 맞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키를 가지고. 자, 그 다음 메일이 있어요. 메일은 기밀성이죠. 메일 본문의 내용이 중요해요. 알라고요. 그래서 이 메일 내용은 내가 보낼 수신자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신자만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요. 그러면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걸 풀 수 있는 것은 수신자의 공개키로 풀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걸 수신자의 공개키로 풀 수 없다고요. 풀 수 있는 것은 누가 풀 수 있다? 수신자의 비밀키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수신자의 비밀키. 수신자의 비밀키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수신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자는 이 수신자한테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낸 메시지는 수신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술이죠. 하여튼 뭐 이게 맛배기로 하고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런 걸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암호하고 보안이죠. 이게 이제 정보 처리 기사가 끝나면 이걸 할 거니까 그때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보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냈다는 것을 개인키로 하면 이 개인키로 암호화한 것은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구가 풀리면 송신자 얘가 보낸 게 맞다. 그래서 서명이 된 거라고 치는 거죠. 메일은 받는 사람, 내가 보내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신자만 받아야 되니까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키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은 수신자만 볼 수 있어요. 수신자 개인키로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 이렇게 하는 거죠. 대칭키 암호와 공개키 암호를 조합한 암호 방식을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더 들어가면 메시지는 공개키로 메시지를 하고 대칭키로 하고 비대칭키로는 이때 암호에서 했던 암호화 키를 암호할 때 쓰는 게 이제 이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변경제부터는 이제 50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끊고 2부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